안녕하세요. 북만남 태림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다른 책들을 보면 연대를 많이 강조해요. 연대를 책을 읽고 나서도 느끼는 게 연대의 중요성을 하더라고요.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승자와 패자,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성공의 윤리, 인재선별기로서의 대학, 이례존엄성, 능력, 그리고 공동선으로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2019년 3월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연방검찰은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예일, 스탠포드, 조지타운, 서던 캘리포니아 등의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 교묘히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입시의 윤리. 이 입시 부정 스캔들의 핵심인 싱어는 때때로 간당간당한 성적의 지원자들이 거액 기부 덕분에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기법을 사용했다. 그는 연문 뚫기라 부르는 가성비가 뛰어난 방법이 있었다. 뒷문으로 돈 내는 게 아니고 입문은 자신의 부정 입학 수법보다 돈이 10배나 들며 확실성이 떨어진다. 기부 입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기부로 입학을 할 수 있거든요. 기부를 대학에 제한한다 해서 입학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연문 뚫기, 즉 뇌물 건네기, 시험 성적 조작하기는 입학을 확실히 보장해준다. 라고 가짜 시험 점수, 가짜 자격증, 가짜 사진, 왜 이렇게까지 입시 부정을 저지르면서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하는가. 이 모든 점을 따져보면 아이비리그 대학의 3분의 2 이상이 소득 상위 20% 이상의 가정 출신임은 놀랄 일이 아니다. 프리스턴과 예일에는 미국의 소득 하위 60% 출신보다 상위 1% 출신 학생이 더 많다. 이 엄청난 입학 불평등은 일부 동문 자녀 입학과 기여 입학제 때문이지만 부잣집 학생들은 날개를 달고 정문으로 날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논쟁은 능력주의 자체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그 원칙을 실현하느냐를 놓고 이루어진다. 가령 보수주의자들은 인종이나 민족을 입학 고려 요소로 보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능력적 입학 제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자 배려 전형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권층과 취약계층 사이에 출발선을 고르게 하는 조치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불공정을 시정하는 방법이고 참된 능력주의는 특권층과 취약계층 사이의 출발선을 고르게 하는 조치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등이 늘면서 학사학위 소지자와 비소지자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그런 두려움을 피하고자 부모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합니다. 그들의 시간 사용을 간섭하고 학점을 관리하고 활동을 지시하고 희망 대학의 입맛에 맞도록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은 그동안 함께 지내온 계층하고만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회적 계층의 경직성에 대한 최상의 대응책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싱어의 고객들은 자녀가 사회적 하향선을 타지 않도록 막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목적에서 지갑을 열었다. 그보다 덜 민감하지만 더 의미심장한 목적이 있었다. 자녀가 명문대 간판을 달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능력주의 광채를 두르려고 한 것이다. 좋은 대학을 가게끔 했다라는 거거든요. 불평등한 사회에서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 한답니다. 능력주의가 원칙이 되는 사회 승리자가 나는 나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여기에 섰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너가 열심히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원했다. 명문대간판이 줄 수 있는 능력 지표만이다 라고. 능력주의적 대입이 갖는 특질은 뚜렷해 보인다. 정당한 스펙으로 입학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의 자부감을 느낄 것이며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고 여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입학이 헌신과 노력을 나타내긴 하지만 정말로 너 스스로가 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딴 건 맞는데 그게 정말 너 스스로가 한 거니? 라고 그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도와준 부모, 교사들의 노력은 뭔가? 타고난 재능과 자질은 그들의 노력만으로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연히 얻은 재능의 개발을 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난 행운은 뭔가?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태어나는 것과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나는 것과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과 북한에 태어나는 것의 그 차이, 노력과 재능의 힘으로 능력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 경쟁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요소들 덕을 보고 있다. 능력주의가 고조될수록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더더 못 보게 된다. 부정, 뇌물, 부자들만의 특권 따위가 없는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결과를 해냈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에 왜? 뭐가 잘못됐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이 영상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 또는 자기 충족적인 사람으로 볼수록 감사와 겸손을 배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런 감성이 없다면 공동선에 대한 배려도 힘들어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도 너무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걸 자기 스스로 얻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층 간의 갈등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탐나는 물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놓고 경쟁할 때 모두가 정말로 공평한 기회를 갖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샌델이 보기에는 사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 불일치는 공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승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 대체로 외면받고 있는데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 다루고 싶어 하는 거죠. 세계화의 승리자들이 자신이 얻을 만한 것을 얻었을 뿐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도록, 그리고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지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갈등지향적 정치에 필요한 해답이 과연 능력의 원칙을 더 믿고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계층을 나누고 경쟁시키는 일을 넘어 공동선을 찾는 일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주의 도덕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샌델은 그 역사가 아주 짧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 능력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효율성, 다른 하나는 공정성이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능력의 혜택이 해독으로 바뀌는 걸까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두우면은 가장 매혹적인 약속, 즉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 이 약속은 견디기 힘든 부담을 줍니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싣는 거예요. 너가 성공할 수 있고 너가 노력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 행위이자 시민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삶에서 주어진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는 재능과 능력의 상징이며 가난은 나태의 상징이라는 현대의 친숙한 시각에서 운명이 능력을 반영한다라는 생각은 서구 문화의 도덕적 직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합니다. 성서신학은 자연의 사건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라고 가르쳤대요. 좋은 날씨와 풍성한 수확은 사람들의 선행에 대한 신의 보답이라고 생각했고, 가뭄과 역병은 죄악에 대한 징벌이라고 생각했대요. 배가 폭풍을 만나면 선원 중에 누가 신을 노하게 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과학시대에 사는 우리가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거든요. 권선징 악의 도덕 세계가 존재한다는 믿음, 상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이, 부는 재능과 노력의 상징이고 가난은 나태의 상징이다.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함으로써 악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놓게 된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로 다시 보면, 구원은 오직 은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 교회의 행동은 능력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신앙이 외적 행동으로 표현되고 교회의 복잡한 예식들로 전달 강화되면서 감사와 은총이 신학의 자부심과 자기구제 신학과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루터는 엄격한 은총론은 분명 반능력주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인에 따른 구원의 여지가 없으므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간의 자유를 부정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청교도들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들에서 가져오는 능력주의적 직업, 노동윤리로 이어졌는데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보면 칼뱅의 이야기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직업을 소명으로 보면서요. 칼뱅이 주장했던 게 예정설이거든요. 신이 나를 선택했다. 나에게 천국을 예정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능력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면서 칼뱅주의자들은 때때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더 정확하게는 자기 구원의 확신자라고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칼뱅의 예전설로 구원은 소명으로서 직업을 통해서 드러난다. 세속적인 성공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징표라는 거죠. 구교에서는 부를 이루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보다는 믿음을 더 가치 있게 봤다면, 칼뱅 때부터 세속의 성공이 구원을 받는다는 징표로 봐버림으로써 더 열심히 노동을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예정받았다라는 걸 증명을 하거든요. 노동 분업에 신성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경제 질서가 섭리의 작용이라는 점을 지지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윤리로 자기구제, 자기운명에 대한 책임윤리, 이런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능력주의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와 건강에 대해서도 수십 년 동안 미국 기독교는 번영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죠. 신의 능력은 나의 것, 신의 힘도 나의 것, 그의 성공은 내 것이니 나는 승리자다, 나는 정복자다 라고 하면서 이런 교회의 복음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능력주의를 가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죠. 번영 복음 운동은 미국인들에게 자수성가한 국민의 나라, 자부심을 들어맞도록 복음만 준 게 아니고요. 경제 활동 기반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의 정당성도 이야기합니다. 시작이란 성공과 실패로 보상과 처벌을 구분하면서 유덕한 사람은 풍족한 보상을 받고 사악한 사람은 파멸에 이른다라는 생각으로 세상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
세속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충분한 노력과 믿음만 있다면 부와 건강을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었다는 거죠. 이런 능력주의적인 이야기가 뿌리 깊이 내려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너무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능력주의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능력주의만을 이야기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샌델이 이런 책을 쓴 거고 저도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능력주의를 모두 다 개인의 문제로만 던져버렸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능력주의 집단은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널리 퍼져 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찬성한 학생이든 반대하는 학생이든 나는 죽어라 노력해서 하버드에 왔으며 따라서 나의 지위는 능력으로 인해서 정당화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느라 자기의 신장을 판 중국의 10대 학생 기사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노력으로만 받아들인 건가? 라는 거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샌델이 강조하는 건 연대거든요. 연대와 공동선. 연대를 강조하기 때문에 너 스스로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수십 년간 능력주의 엘리트들은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일한 자는 누구나 자기 재능을 허용하는 한도까지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주문을 외웠다. 그들은 바닥에 묶여있는 사람들 또는 물 밑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사정까지 챙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출발선에서 수양을 해서 그래 나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바닥에 묶여있는 사람들 물 밑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출발선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능력주의의 폭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능력주의 폭정은 사회적 상승 담론 그 이상의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골적인 불평등 대학 학위가 그렇듯한 일자리를 얻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한다면 학력주의 편견을 조정하며 그로 인해 노동의 명예를 줄이고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하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은 고도의 교육을 받고 가치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손에 맡길 때 가장 잘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일반 시민의 정치 권력을 거세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했었던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기나 했나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뒷면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주의의 약속이 얼마나 노동자 계급과 중산 계급 유권자들의 사기를 꺾고 심지어 굴욕감까지 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능력주의의 오만의 가장 고약한 측면은 학력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능력주의가 문제는 뭐냐 하면요. 패배자를 비난하게 돼요. 능력주의를 인정해버리게 되면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도록 왜 성공 못해? 너도 하면 되잖아.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라는 거죠. 보다 기회의 평등을 찾는 시스템 틀 안에서 교육 시스템의 책임은 막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이란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실패자 개인의 실패로 봐버리게 된다면 진짜 문제는 노동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것에 있는데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것에 자신의 몫을 요구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연승자들이 내린 도덕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교육에만 집중하는 일은 심각한 역효과를 낳는데요.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적 명망을 추락시키게 됩니다. 모두 다 대학을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주의자들은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학력주의를 조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최고의 인재들이라고 해서 미국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대학 입학생들을 가리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애들을 데리고 와도 다 그만큼 괜찮은 나이가 되는데 가 있어야 통치도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높은 학위를 가지기 위해서 미국 정치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에는 더욱 확고부동한 가치체계로 가진 자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지성과 교육. 엘리트에 대한 분노는 능력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발하는 자격지심과 합쳐진다라는 거죠.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의 특권을 영구화하고 전문적인 계급은 자신들의 유리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능력주의를 세습 귀족제로 탈바꿈시킨다. 대학들은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면서 부자와 인맥 좋은 사람들의 자녀를 유리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불평등에 따르면 능력주의는 신화이며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고고한 약속이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평등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편견이나 특권에 따라 억지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라질 수 없어야 한다. 능력주의에서 중요한 건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 사다리의 단과 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 공정한 경쟁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나온다. 문제는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경주를 시작하느냐, 그리고 훈련, 교육, 역량 등등 똑같이 접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렇다면 경쟁의 승자는 보상받을만 하지만 못 그렇다는 거죠. 능력주의의 이상이 재능의 우연성을 외면함으로써 또한 능력의 중요함을 과장함으로써 도덕적 흠을 갖는다면 과연 다른 어떤 정의의 개념이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따져볼 때다. 그리고 그런 개념에서 어떤 식으로 자유와 자격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도 우연하게 가진 거지만 불운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연하게 그래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차등의 원칙을 주장해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것. 로열스에게 자유란 좋은 삶에 대한 각자의 개념을 추구하되 다른 이들이 추구할 권리 또한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과 카지노 업계 대부인 사람의 사회적 기여도, 도덕적 기여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격은 주체가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권리 인정은 일정한 경쟁 규칙을 준수할 때 부여되는 것이다. 정의에 대한 고려는 능력과 미덕에 대한 고려보다 앞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옳음과 조금을 구분합니다. 완벽이로서의 대학,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능을 치고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쭉 줄 세우기 하잖아요. 능력주의 굿됐다. 부유하고 경박한 젊은이들이 하인을 데리고 교정을 누빈다. 그들의 생활은 파티와 스포츠 위주지 공부가 아니다. 그런 분위기가 대학 생활을 형성하고 있다. 모든 자리는 특정 집단 구성원들에게 예약되어 있다. 모두가 남성이고 농부 출신이고 고교, 회파, 개신교도들에게 사립학교를 나왔다. 가톨릭 교도나 유대인은 받아질 수 없다. 다만 발음과 액센트를 비롯해 자신의 태생이 완벽하게 숨기는 데 성공한 극소수만이 그들 가운데 몰래 끼어 있다. 백인이 아니라면 이들은 엘리트 집단의 근처에 올 수 없다. 심지어 당시 가장 열렬한 사회개혁론자마저도 여성에게 국가 운영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능력에 근거한 불평등을 정당하면서 스마트한 사람을 높이고 우둔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런 능력주의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돈에 따라가는 SAT 점수. 소득의 사다리 단위 하나씩 높아질수록 SAT 평균 점수는 올라간다. 불평등 토대를 더욱 다지는 능력주의. 미국에서는 앵글로색슨 개신교 백인 부자 출신이 필요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상처를 입은 승리자들이라고 해서 불평등을 심화시켜요. 승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요. 새로운 능력주의 엘리트는 힘겨운 투쟁에 거듭해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과도하게 개입하고 막대한 시간을 투입하고 통제하는 육아 방식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자녀들을 더 높게 능력주의에서 성공시키려고 부모들이 노력한다라는 거거든요. 인재 선별기 부숴버리기. 어떻게 하면 부숴버릴 수 있을까요? 능력에 따른 오만을 혼내주기. 우리는 무섭게 경쟁했다. 너무 석차에 열을 올린 나머지 지적 호기심 자체가 증발하는 상황이었다. 일의 존엄성 하락. 그들이 불행감에 시달리는 건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공격만이 아니다. 능력주의 시대는 노동자들에게 더 악랄한 상처를 입혔다. 그들이 하는 일의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것. 이제 능력주의가 치닫게 돼버리면 능력주의에서 성공한 사람들 말고 패배한 사람들이 정말 끝없이 나락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데, 미국 노동자 계급의 마음의 상처로 빚어진 현상은 구직 포기뿐만 아니라 다수가 삶 그 자체를 포기한다. 최악의 비극적인 지표는 절망의 끝에 죽음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알코올, 약물, 자살로 숨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주의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고, 반대로 그 능력주의에서 패배자인 사람들도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대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일의 존엄성 되살리기. 최근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노동계급의 분노가 힘을 모으면 일부 정치인들은 일의 존엄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일을 통해서거든요. 사회적 인정으로서의 일이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일의 존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능력주의 사회에서 본다면 청소하시는 분들 내지는 다른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능력주의 잣대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봐버린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 사회는 청소 노동자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말이죠. 따져보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은 의사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질병이 창궐할 테니까요. 모든 노동은 존엄합니다. 라고 킴 목사가 이야기했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일에 대하여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일을 통해 사람은 인간으로서 충족되고 그리하여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를 공동체와 결부된 것으로 보았다. 일은 인간의 가장 심층적인 정체성이 국가 전체에 이어지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일은 그의 동포와 함께 공동선을 개발하도록 해준다. 우리는 공동선에 기여할 때만 완전한 사람이 되며 우리가 한 기여로부터 우리 동료 시민들의 존경을 얻는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근본적인 인간 욕구는 우리가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일의 존엄성은 그런 필요에 부응하여 우리 역량을 발휘하는 것.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아니라 일의 존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공동선을 해치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무엇이 긍정적인 기여인가를 따져보려면
우리 공동의 생활에서 목표와 수단이 무엇인지를 가려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라는 그런 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으로 능력 그리고 공동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의 강화를 이야기해요. 막대한 부를 쌓거나 빛나는 자리에 앉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상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의 평등. 그것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일에서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해서 널리 보급된 학습 문화를 공유하고 동료 시민들과 공적인 문제를 수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그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열람실을 보며 물어볼 필요조차 없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 1만 권이나 비치되어 있다. 자리마다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을 보면 노인도 젊은이도 부자도 가난뱅이도 흑인도 백인도 경영자도 노동자도 장군도 사명도 저명한 학자도 학생도 한데 섞여 있다. 모두가 그들이 가진 민주주의가 마련한 그들 소유의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는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으면 신의 은총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주장 말이다. 이런 생각의 세속파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유쾌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운명은 우리 손에 있고 하면 된다. 라는 약속 말이다. 그러나 이런 자유의 비전은 공동의 민주적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서 눈을 돌리도록 했다. 우리는 다른 의견에 관해 타협하며 우리를 다름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공동선을 기르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시장이 각자 재능에 따라 능력주의적 신념은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을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의 덕이지 우리의 업적 덕이 아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연하게 저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난 것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런 겸손함이 능력주의를 내려놓을 수 있고 공동선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쌤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이야기해야 하고 우리 함께 공동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 자체, 그 말 자체가 허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급습했다. 다른 많은 나라처럼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보건 전문가들이 전년도에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그랬다. 심지어 1월 중국에서 폭발적 감염이 일어났을 때조차 미국은 이 전염병을 억제할 만한 광범위한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전염이 사방으로 퍼지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 나라는 밀물처럼 몰려드는 감염자들을 대처하기 위해 전실했던 덴탈 마스크도 그 밖 보호 장비도 방역 일선에 보급하지 못했다. 병원과 지방정부는 인명구조용 산소호흡기를 구하려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헛일이었다. 이런 준비 부족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물자 준비 부족만이 아니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위기가 있기까지 미국은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겪어왔다.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심화되고 문화적 갈등도 거세진 끝에 2016년에 성남 포퓰리스트들의 반란이 일어나 그 결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 이후 탄핵 소추 등의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다 9.11 테러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당 사이의 분열은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더 심해졌다. 이러한 정당 간 증오와 불신의 와중에 찾아든 전염병. 그것은 전쟁이라도 치르는 중이 아니면 좀처럼 이뤄낼 수 없는 단결을 필요로 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일하러 나가지 말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 또는 강요를 받았다. 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급여 삭감과 실직을 겪었다. 이 바이러스는 노년층에 가장 위협적이었지만 젊은이들 역시 감염시켰다. 이를 견뎌낸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에게 옮길 수 있었다. 도덕적 차원에서 이러한 팬데믹은 우리 상호 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상기시켰다.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팬데믹이 터지자 공직자들과 광고업자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내놓았던 구호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가 호소하는 단결은 공포에서 비롯되었고 이 공포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요로 하는 전염병 앞에서의 공포였다. 공중보건은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우리 모두 취약성을 인지해 서로 거리두기를 함께 자가격리를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했다. 서로 뭉쳐야 하는 단결, 서로 떨어져야 하는 거리두기. 이 두 가지가 팬데믹 상황에서 묘하게 하나가 된 셈이다. 영웅적인 보건 종사자들과 감염자들의 구조 요청에 전념을 무릅쓰고 나선 사람들, 자파상 계산원들,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배달해준 배달원 등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게 그들을 돕는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떴다. 그러나 분리를 통한 단결이라는 도덕적 모순은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라는 구호에 공허함에서 가장 돋보였다. 그것은 상호 간의 책임을 실천하고 공통의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세계 시장과 국제물류, 유동적 자본으로 쏠쏠한 이익을 챙긴 사람들은 갈수록 동료 시민들에게 덜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만큼 생산자 또는 소비자들로 내국민들과 동떨어졌다. 그들의 경제 정망과 정체성은 더 이상 지역이나 국가와 무관했다. 패배자들이 밀어젖히고 욱뚝선 세계화의 승리자들로서 그들은 그들만의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세계화에서 비롯된 승패와 정치 분열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좌냐 구분으로 따질 수 없게 되었다. 그보다는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로 따져야 할 것이다. 열린 세계에서의 성공은 교육에, 즉 세계 경제 환경에서 경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달려있다. 그것은 각국 정부가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교육 기회를 반드시 균등하게 관리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정점에 선 사람들은 그럴 만한 노력의 결과로 성공을 얻었다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말 교육 기회가 균등했다는 전제 하에 뒤처진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도 된다. 이런 성공 가능을 다졌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라는 말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노력의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 여길 것이며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세계화의 패자들이 왜 그토록 악에 바쳤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권위적인 포퓰리스트들에게 빠져들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포퓰리스트들은 엘리트들을 공격하며 국경의 엄격함을 다시 확인하겠노라. 그리하여 패자들의 원한을 갚겠노라 약속했다. 이제 정치 중심이 된 그들은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과학 전문가들과 국제 협력자들을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제 보건 위기 앞에서 팔을 걷어붙여야 할 지금 우리는 의학과 과학 전문가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일신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오만과 분노에 유독한 혼합물은 트럼프를 백악관까지 밀어올렸다. 하지만 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결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도덕적, 시민적 삶을 새롭게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40년간 우리의 사회적 결속력과
존중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살피면서 공동선의 정치를 찾아 나서기 위해 생각을 모아보는 책. 감사합니다. 북만남 태림이었습니다.